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어. 한태성의 목소리는 살얼음 같았다. 준서의 손에서 DNA 결과지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20년 가족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아빠라 불리던 남자,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던 의사,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남자. 아내는 동생과 바람을 피웠고 아들은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등을 쳤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모든 걸 알고 난 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애원하는 목소리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더 냉정히 칼을 쥘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극이 아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건 복수가 아니라 패부까지 찌르는 정의의 칼끝이다. 끝까지 읽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이 아는 가족의 정의는 여기에선 무너진다. 한태성은 자신의 아내가 동생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아들 준서가 대학 등록금을 부탁하러 찾아왔을 때 태성은 돈 대신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다. 그리고 그날 준서가 진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심지어 그의 성까지도. 늦은 오후 서울 강남의 한태성 저택 주방에 기울어진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태성은 주방 안에서 케이터링 팀이 아들 준서의 졸업 파티 준비를 하는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키 188cm의 강철빛 눈동자, 수많은 수술실에서 갈고 닦은 침착한 태도는 그를 수술대 위에서도 병원 이사회에서도 존경받게 했다. 태성은 커피 잔을 집어들며 주방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때 케이터링 팀장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다. 한 원장님, 해산물 코너는 어디에 설치할까요? 수영장 서쪽이 좋겠네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권위가 있었다. 햇볕이 직접 들지 않게 차양 아래에 설치해주세요. 주방 창문 너머로 아내 서미란이 장식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 25년이라는 세월은 한태성에게 서미란의 미묘한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을 가르쳤다. 조금 지나치게 정확한 손짓, 인위적으로 빛나는 미소. 52세인 서미란은 여전히 테니스로 다져진 몸매와 철저히 관리된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태성은 그런 겉모습 뒤에 숨은 진실을 오래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성 씨, 미란의 목소리는 익숙한 긴박함을 머금고 부엌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디자이너 원피스가 살짝 스치는 소리가 났다. 안쪽 장식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거실은 아직 손도 못 댔어요. 태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영장 쪽에서 한영민이 나타났다. 그의 느긋한 태도는 어딘가 지나치게 계산된 듯했다. 뒷마당은 내가 처리할게. 형민은 소금 후추색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빠르게 말을 덧붙였다. 이 스트링 조명 스스로는 안 걸리잖아. 태성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살짝 스쳤다. 이 장치는 지난 1년간 그가 조용히 녹음해온 도구였다. 원래 군 출신 보안 컨설턴트 최도연의 조언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미란의 행동 패턴과 수상한 재정 거래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한 원장님, 그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전사라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죄송해요. 방해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 수술 일정들 월요일 전까지 결제해 주셔야 해서요. 물론이지, 사라씨. 태성은 주방 아일랜드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동시에 미란의 미소가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같이 검토하죠. 서류를 펼치는 사라의 손길을 보며 태성은 형민의 얼굴에 스치는 짜증의 흔적을 읽어냈다. 동생은 늘 더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쪽이었고 병원 관리자로서의 위치에 만족하며 살았다. 반면 태성은 외과 의사로서 끝없는 수술과 싸우며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한영민의 손이 자연스러운 듯 서미란의 팔에 스치자 한태성은 속으로 씁쓸히 생각했다. 저 다정한 태도가 얼마나 완벽한 위장이었는지. 아빠, 졸업식용 정장을 입은 채 씩씩하게 주방으로 들어온 한준서의 목소리가 울렸다. 180cm 넘는 청년의 에너지가 방 안가득 차올랐다.
의대 지원서 때문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태성은 아들 얼굴을 살폈다. 예전엔 자신과 닮았다고 믿었던 얼굴. 뭐가 고민이야? 태성이 물었다.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서는 아버지를 서재로 이끌며 말을 이었다. 서재 창문 너머로 태성은 수영장 쪽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형민이 다시 등장해 너무나도 익숙한 태도로 이 집 안을 활보하고 있었다. 최도연이 6개월 전 설치한 보안 카메라들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을 터였다. 준서야, 태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했다는 봉사활동 다 이야기해 줄래? 아들은 잠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수술실에서 대기했던 시간 말씀이세요? 아니면 삼촌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지수라는 여자친구 이름이 번쩍였다. 이거 받아야겠어요? 준서는 안도한 듯 서재 밖으로 빠져나갔다. 태성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주방으로 돌아갔다. 케이터링 팀은 이제 모두 밖으로 나가 있어. 안은 잠시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그는 형민이 미란을 화려한 덩굴 장식 뒤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입맞춤에는 수년간 쌓인 기민한 속임수가 스며 있었다. 태성의 손이 커피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20년간 고난도의 수술을 집도해온 그는 언제나 침착함과 타이밍의 가치를 배워왔다. 마당 너머로 서미란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고 승리감에 차 울려 퍼졌다. 20년 동안 가족여행을 같이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냥 사이좋은 시댁 식구라고 생각했다니 순진하기도 하지. 그녀는 형민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태성이 창가에 서 있는 걸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가장 좋은 위장은 눈앞에 숨겨진 거지. 형민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웃었다. 태성 형은 항상 생명만 구하느라 바빠서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그들이 마침내 창가에 태성을 발견했을 때 미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오만한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래요. 미란은 창문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연극은 끝내도 되겠네요. 애들도 형민 오빠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당신 없을 땐. 태성이 몸을 돌리자 준서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도전적인 눈빛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편을 골랐어요. 삼촌은 항상 곁에 있었거든요. 경기에도 와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재킷 안쪽 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거기엔 최도연이 건넨 USB가 들어 있었다. 무거운 증거들로 가득한 그것이 이제 곧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선택이네. 한태성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투에 한준서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가족의 정의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까? 제발. 서미란이 비웃듯 말하며 한영민과 함께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정말 준서 졸업 파티에서 이 난리야? 너답다, 태성씨. 항상 드라마틱하지. 드라마틱? 태성은 얼굴을 돌리며 차분히 말했다. 20년간 체계적으로 이어진 기만을 두고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형민아? 두 집 살림하느라 연기하느라 참 힘들었겠다. 한영민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형은 뭘 알아? 집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맨날 병원이지, 수술실이지. 누군가는 미란 곁에 있어줘야 했고 준서 곁에도 있어야 했어. 내 가족을 챙겼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가족을 탐냈다는 얘기겠지. 태성의 미소는 눈에까지 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계좌도 헛소리 좀 그만해. 미란이 쏘아붙였지만 손은 떨리며 와인 잔을 움켜쥐고 있었다. 형민 오빠는 당신보다 훨씬 남편답고 아빠다웠어. 그래. 태성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주방 안에 울린 형민의 목소리, 계좌 번호와 이체 날짜를 미란과 나누는 대화가 생생히 퍼졌다. 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너희 어머니와 삼촌은 아주 바빴단다. 태성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넌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 준서야.
그 여름 인턴십들. 단순히 의대 지원 서용 경력 쌓기가 아니었잖아. 이 자식, 형민이 이를 악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릴 감시한 거야? 증거 수집이야. 태성은 차갑게 고쳐 말했다. 차이가 있지. 윤리는 내 강점이 아니었잖아. 동생아. 미란의 웃음소리는 점점 씁쓸해졌다. 그래서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아들 졸업 파티나 망치고 우리 가족의 체면이나 구길 셈이야. 우리 가족? 태성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번졌다. 아니, 미란, 이건 오래전에 끝난 가족이야. 내가 선택했잖아. 그는 준서를 향해 돌아섰다. 너도 마찬가지고. 아빠, 제발. 준서가 애원하려 했지만 태성은 그 말을 잘랐다. 그만해. 파티는 끝났어. 태성은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축하해라. 내일부턴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가 떠난 뒤 주방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그 정적을 깬 건 서밀한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한태성은 차로 걸어가며 한 걸음을 침착히 내디뎠다. 수술실에서라면 망설임은 죽음이었지만 지금 삶에서의 망설임은 더한 것을 의미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여전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당황한 대화들이 차곡차곡 기록됐다. 길 건너 검은 SUV 안에서 최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군 출신답게 긴장감 넘치는 자세가 눈에 띄었다. 모든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원장님.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한태성은 조용히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상우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일 오전 8시에 법적 서류 준비하라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보안팀은 오늘 밤 내내 집을 감시할 겁니다. 태성은 틴팅된 창 너머로 집 밖을 바라봤다. 한영민이 문 밖으로 나와 핸드폰을 붙들고 분노에 찬 몸짓을 하고 있었다. 20년간 이어진 배신의 끝은 수술실에서의 정밀한 타이밍처럼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태성이 덧붙였다. 병원 이사회에도 긴급회의 소집하라고 해. 행정팀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고 밝았다. 다가올 폭풍과는 정반대의 날씨였다. 정각 8시, 태성은 도착했다. 한 손에는 이상우 변호사의 가죽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최도연이 준비한 USB가 들려 있었다. 문을 연 서밀하는 실크 가운 차림이었다. 세심한 화장으로 밤새 뒤척인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눈가에 드리운 피고는 속일 수 없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성이 내민 봉투를 받았다. 이혼 서류다. 태성은 담담히 대답하며 USB를 주방 카운터 위로 밀었다. 여기엔 20년치 감시 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이 들어있어. 해외 계좌로 돈 빼돌리는 걸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증명할 수 없잖아. 미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USB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가족 여행, 형민이랑 간 출장, 준서 학자금 계좌 전부 다 들어있어. 태성은 서서히 정장을 가다듬었다. 1시간 안에 집에서 나가. 9시에 도어락 바꿀 거니까. 안 돼.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긴 내 집이야. 이젠 내 집 아니지. 태성이 차갑게 정정했다. 이상우 변호사가 임시 접근 금지 명령서를 설명해 줄 거야. 특히 전자통신이나 금융거래 부분은 잘 읽어보길 권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미란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형민 오빠랑 나, 당신 다 무너뜨릴 거야. 다 잃게 될 거라고. 문을 나서며 태성은 잠시 뒤돌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바라봤다. 아니, 미란, 넌 이미 다 잃었어. 다만 이제서야 깨닫는 것뿐이지. 차로 걸어가는 그의 귓가로 창문 너머로 터져나온 미란의 분노 섞인 오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술실에서의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삶에서 그는 더 잔인한 것을 배웠다. 자존심과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린 죽음이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도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형민 쪽에도 같은 서류 전달 완료. 한태성은 차에 시동을 걸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첫 절개는 끝났다. 이제 그의 삶에 자라난 암덩어리를 도려낼 차례였다. 수많은 환자를 구해온 외과의로서의 정밀함으로 이건 전쟁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준비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위해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다음 주 서울 시내 고급 로펌 회의실. 반짝이는 대형회의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영민은 방 안을 서성이며 헝클어진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 사람 다 갖고 있어.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앉으세요. 이안 맥킨. 날카로운 미소로 이름난 공격적 변호사가 명령하듯 말했다. 비싼 양복을 입은 그의 몸짓에서는 상어 같은 긴장이 느껴졌다. 이런 감시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 형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한태성을 몰라. 서밀하니 말을 잘랐다. 디자이너 옷을 입었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가 얼굴에 역력했다. 그 사람 결과를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 맥키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럼 판을 바꿔야지. 명예를 공격해요. 신뢰를 무너뜨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나치게 집착하는 남편, 망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남자. 병원 이사회 앞에서 그렇게 몰아가야 해. 형민의 눈이 번쩍였다. 나 거기 오래 관계 쌓아왔어. 형은 항상 외톨이였지. 수술에만 몰두하고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어. 완벽하군요. 맥키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심리평가 권고 성명서를 작성하죠. 의료행위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돼. 미란의 웃음은 씁쓸하게 갈라졌다. 태성이가 부적합하다고?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공 수술 기록을 가진 외과의야. 성공이 집착을 부르기도 하죠. 맥키는 단호히 맞받았다. 형민 씨, 이사회 잡으세요. 당신이 형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예요. 긴급 이사회는 다음 날로 잡혔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진들 앞에서 한영민은 주의 깊게 조율된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태성형은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털어놓는 사람처럼 들렸다. 이번 의혹들도 미란이의 독립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꾸며낸 거예요. 한참 동안 묵묵히 듣고 있던 이사회장,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형민의 행정 결정을 물밑에서 지지해온 인물이었다. 형민 씨,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아마도 강제 휴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태성이 들어섰고 뒤따르는 최도연의 위압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타이밍 완벽하네요. 태성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의 웅성거림을 가로질렀다. 저도 병원 보조 계좌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한영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건 폐쇄 회의야. 형 정신 상태 문제에 대한. 흥미롭군. 태성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첫 절개를 앞둔 외과의의 표정과 닮아 있었다. 도연은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숫자들이 화면에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진 것은 형민의 목소리였다. 장비 예산으로 빼돌리면 돼. 태성형은 수술하느라 정신없어서 몰라. 이 회장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목소리도 녹음에 등장했다. 이사회 감사로는 못 잡아낼 거야. 우리가. 정적이 흘렀다. 그 틈을 태성이 끊었다. 아마 다른 종류의 휴직에 대해 논의해야겠죠. 그 후 몇 주간 모든 일은 정교하게 계획된 수술처럼 전개됐다. 각 폭로는 최대한의 충격을 위해 정확히 배치됐고 모든 증거는 치밀하게 투입됐다. 특히 긴장감 넘치는 증언 자리에서 한준서는 태성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셔츠는 몇 시간의 신문으로 주름투성이었고 처음의 도전적 태도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빠는 몰라요. 준서가 간청하듯 말했다. 엄마랑 삼촌이 그랬어요. 아빠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라고. 아빠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태성은 그동안 키워온 청년을 묵묵히 바라봤다. 이제야 보이는 그토록 외면해온 형민의 미묘한 닮은 꼴들. 아니, 아들아, 위험한 쪽은 그들이었고 넌 그 편을 택했지. 준서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15대 심부름, 서류 배달 같은 거 조금씩. 사기는 큰 범죄로 시작되지 않는다. 태성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작은 배신들로 시작하지. 편리한 거짓말로 정당화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태성조차 예상치 못한 거짓말의 층들이 드러났다. 섬이라는 준서가 10살이던 때부터 체계적으로 계좌를 비워왔고 형민은 병원 행정 책임자라는 이치를 이용해 불륜을 넘어선 재정 불법까지 덮어왔다. 증거는 쌓이고 각 폭로는 점점 더 치명적이었다. 합의 협상 자리에서 결국 섬이란에 세련된 가면이 갈라졌다. 지금 즐겁지? 그녀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쏘아붙였다. 우리가 쌓아온 걸 다 부수면서 내가 훔친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태성은 담담히 고쳐 말했다. 그건 차이가 있어. 당신이 일 중독이 되기 전엔 우리도 나름 삶이 있었어. 미라는 반격했다. 형민 오빠는 당신이 수술실에서 영웅놀이나 할 때 내 곁에 있어줬어. 영웅놀이? 태성의 웃음엔 전혀 유쾌함이 없었다. 내가 목숨을 구하는 동안 넌 같은 환자들에게서 돈을 훔치고 있었지. 미란, 재단 기금들 말이야. 내가 그 이체들을 못 찾을 거라 생각했어. 형민이 책상을 콱 내리쳤다. 위선자 같은 놈,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 수술실 타워에 틀어박혀서? 잘나서가 아니지. 태성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단지 더 철저할 뿐이야. 이건 병원 자선 재단 전체 감사지. 이사회는 오늘 아침에 이미 사본을 받았어. 형민의 얼굴은 불금에서 창백함으로 변해갔다. 넌 그럴 수 없어. 의료윤리위원회에도 전달됐어. 태성은 덧붙였다. 특히 암 연구 기금 부분에 관심이 많더군. 형민아, 그 자금 빼돌리느라 임상시험 몇 개나 늦어졌는지 말해줄래? 그 후 조사 과정은 빠르게 전개됐다. 한영민의 의사면허는 전면 재조사를 위해 정지됐고 섬이란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교 모임들은 그녀의 조작과 사기가 드러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준서 역시 금융사기에 연루된 증거로 대학 학자금 계좌가 동결되며 공들여 쌓아온 미래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혼 절차는 한태성이 수술실에서 보여온 그 정밀함 그대로 진행됐다. 미란이 재산을 요구할 때마다 그의 법률팀은 치밀한 증거로 그녀의 속임수를 되돌려줬다. 형민의 병원 내 입지를 지키려는 시도 역시 포렌식 회계 감사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다. 형, 이제 조금만 자비를 베풀 수는 없겠어? 병원에서의 마지막 대면에서 형민은 비굴하게 읊조렸다. 우린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은 유리 같았다. 넌 내 신뢰를 배신했고 내 환자들을 훔쳤고 내 아들까지 오염시켰어. 혈연이 그걸 용서하게 만들진 않아. 환자들은 위험에 빠진 적 없었어. 형민이 약한 목소리로 항변했다. 그 돈들은 언제나 6개월. 태성이 말을 잘랐다. 내가 자금을 빼돌리느라 암 연구 임상시험이 6개월이나 연기됐어. 그 시간 동안 몇 명의 삶이 영향을 받았을까? 형민아?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형민은 병원에서 해임됐고 의료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됐다. 병원 행정가로서의 그의 경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섬이란 역시 명예를 지키려는 시도가 허사였다. 이사진 아내들로 구성된 그녀의 사교 모임 친구들은 자선, 기금에서의 그녀의 체계적인 조작이 공개되자 등을 돌렸다. 섬이란 씨, 그 유명한 골프 모임 위원회에 들어가려 했대요. 간호사 2명이 수군대는 소리가 태성의 귀에 들려왔다. 근데 신청서도 못 냈다더라. 그 자선금 건 이후로는 완전 왕따래. 최후의 일격은 한준서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였다. 신탁 기금 이체에 조작된 봉사 시간, 오랜 세월에 걸친 작은 배신들이 모여 결국은 대형 사기로 번졌다. 걔 아직 애였어요. 그들이 끌어들였을 땐 전략회의에서 최도연이 중얼거렸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나이는 됐지.
태성이 또 다른 서류들을 훑으며 대답했다. 선택할 나이도 됐고 몇 달 만에 태성이 준비해온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형민의 면허 정지는 영구 취소로 향했고 미란의 이혼 합의는 그녀가 결혼 전 소유했던 것만을 남겼는데 그건 그녀가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태성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최종 합의 서류를 검토하며 모든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흘러갔는지 되짚어봤다. 복잡한 수술처럼 모든 단계는 계획됐고 모든 변수는 예측됐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형민이 연구 특허권 주장하려고 시도 중. 데이터 절도 시도한 증거도 공개할까요? 태성은 오랫동안 백업해온 기록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안에는 그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의심스러운 접근 기록들이 모두 남아 있었다. 전부 공개하세요. 문자를 보낸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수술을 마무리할 때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태성은 마지막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마침내 하나의 절차가 끝났음을 실감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신이 완수한 작업의 완전성을 음미할 수 있었다. 어떤 암은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암덩어리를 외과의사다운 정밀함으로 완벽히 도려내고 있었다. 세월은 잘 짜인 수술 절차처럼 흘러갔다.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남긴 채 한태성은 서울 펜트하우스의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는 황금빛 석양에 물들고 있었고 그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봤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배신을 딛고 더 강해진 남자의 얼굴이었다. 강철 비치던 머리카락은 이제 관자놀이에 은빛으로 물들었고 그의 자세에서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경을 받는 사람만의 기품이 느껴졌다. 띵! 노트북 알림음이 그를 책상 쪽으로 돌아보게 했다. 사적병원의 분기 보고서가 열려 있었고 그 수치는 어떤 병원장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다. 물론 이제 형민은 알 길도 없었다. 그의 전 동생은 지금 강원도의 작은 동네 의원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원장님, 인터폰 너머로 전사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하늘 선생님 오셨습니다. 6시 미팅요. 태성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표정이었다. 들어오시라 해요. 사라씨, 박하늘은 응급실에서 빠른 판단을 요구받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짙은 머리는 실용적으로 단정히 묶였고 스크럽 대신 입은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수술실과 회의실, 두세 개 모두를 아우르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기 실적 좋네요. 하늘은 화면을 힐끔 보며 웃었다. 근데 저 저녁이 더 관심 있는데요. 1시간 후 다시 콜 들어가거든요. 이탈리안 어때요? 태성이 재킷을 챙기며 말했다. 요즘 새로 뜬 가게 있는데.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한준서.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은 그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 잠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답하실 건가요? 그래야겠지요. 태성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다. 이건 언젠가 올 일이었다. 화요일 미팅 당일 태성은 책상 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 너머로 다가오는 준서의 모습은 21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한때 번쩍였던 비싼 옷 대신 낡은 청바지와 초라한 재킷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준서는 예의도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꺼냈다. 엄마랑 형민 삼촌은 이제 그만. 태성이 책상 서랍을 열며 그 말을 잘랐다. 서랍에서 2개의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놨다. 읽어봐라. 준서의 손이 약간 떨리며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 냉혹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봉투 안에는 수년간 녹음된 대화 내용, 준서와 형민, 미란이 함께 계획했던 속임수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한영민, 태성은 조용히 말했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지. 그래서 넌 선택을 해야 했던 거다. 결국
늘 그의 편이었어. 아빠, 준서의 얼굴이 무너졌다. 졸업식 날의 거만함은 이제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난 내 아빠가 아니야. 단 한 번도 아니었어. 내가 처음 저지른 배신은 내가 아버지인 줄 알게 만든 거였다. 저희는 아니, 난 그땐 몰랐어요. 몰랐는데. 준서가 더듬거렸다. 언제까지 몰랐는데? 태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언제부터 증거 숨기는 걸 도왔지? 15이었나? 한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옳고 그름을 알 나이였겠네. 한준서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어깨가 축 처졌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등록금은 도와줄 거라고. 아들이 대학 중퇴하면 체면에 금 가니까. 체면? 태성의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내 체면은 정직 위에 세워진 거다, 준서야. 그건 너희 셋, 형민, 미란, 그리고 너 모두 평생 이해 못한 가치지. 형민 삼촌은 모든 걸 잃었어요. 준서가 반박했다. 지금 강원도 시골 의원에서 겨우겨우 살아요. 엄마도 보석 다 팔았고 행동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태성이 그 말을 단칼에 잘랐다. 너희 어머니의 사교계는 그녀가 자선재단 기금을 훔쳤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형민의 의사면허는 암연구 기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정지된 거고, 내 학자금은 내가 증거 은폐를 도왔기 때문에 동결된 거지. 이건 비극이 아니다, 준서야. 정의야. 그럼 그게 다예요? 준서가 말하다 멈췄다. 그냥 내가 중퇴하게 내버려 두겠다고요? 태성은 책상에서 또 다른 서류 폴더를 꺼냈다. 여기 형민이 돈을 빼돌려 치료가 지연된 암 환자들 이름이다. 읽어봐라. 내 친부가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둬라. 준서의 손이 떨리며 명단을 훑었다. 저 몰랐어요. 넌 충분히 알고 있었어. 태성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그리고 이제 더 알게 됐지. 이걸 내 마지막 교훈으로 삼아라. 준서가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태성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박하늘에게서 온 저녁 약속 메시지가 도착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자선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자들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암 환자들의 자녀들, 피로 맺어진 관계가 항상 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그날 저녁 단골 레스토랑에서 하늘은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준서가 응급실에 찾아왔어요. 아마 내가 당신한테 좀 말해보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서 태성이 물었다. 난 말했죠. 정직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늘의 미소에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 답은 마음에 안 들어 하더군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출발해 이제는 거짓말로 얼룩진 지난날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로 성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형민과 미란이 마지막으로 한태성의 의료 특허 일부를 주장하려 시도했다는 소식. 하지만 변호인단이 형민의 과거 연구 데이터 절도 시도 증거를 내밀며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 끝까지 배우질 못하네. 최도연이 서류를 태성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늘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려더니 습관이지. 태성은 마지막 접근금지 명령서에 서명하며 담담히 답했다. 재단 상황은 어때? 첫 번째 장학금들 다 나갔고 이 사진들도 감탄하더라니까요. 형민의 사기를 이렇게 좋은 일로 바꾸다니. 창밖, 이제는 그의 집이자 터전이 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수영장 옆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던 그날 오후로부터 이제 그는 거짓으로 쌓인 가족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다. 진정한 충성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홀로 설 수 있는 강인함.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박하늘과 저녁을 먹으며 한태성은 문득 깨달았다. 하늘은 복잡한 외상 환자 케이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열정은 그가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헌신과 맞닿아 있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배신의 재에서 더 강한 무언가를 재건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하늘은 와인을 따르며 웃었다. 그냥 선택과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후회해요. 그녀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아니, 태성은 단호히 말했다. 진실에 감사할 뿐이야. 불편한 거짓보다 깨끗하니까.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형민의 면허 정지 항소가 기각됐다는 알림이었다. 태성은 전체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소리를 껐다. 닫혀야 할 창은 그냥 닫는 것이 맞았다.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배신이라는 암덩어리를 외과의사의 정밀함으로 도려냈고 그 자리에 훨씬 가치 있는 무언가를 쌓아 올렸다. 진실, 정직, 그리고 피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하늘이 재단 장학금 프로그램 확장 계획을 이야기할 때 태성은 자신 안에서 마지막 남은 과거의 조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정직이 가져다 준 보상은 그 아픔을 넘어설 만큼 충분했다. 에필로그 5년 후 미국 네브래스카의 작은 동네 의원. 한때 병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자랑했던 한영민은 이제 낡은 벽지와 형광등 아래에서 독감이나 작은 외상만을 치유하는 초라한 의사로 전락해 있었다. 그곳은 그가 한때 이끌던 명문 병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58세 형민의 예전 당당한 모습은 이제 쓴맛 가득한 중년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앤드루스 박사님, 접수처 직원이 일부러 그의 어머니 쪽 성을 불렀다. 스캔들 이후 그는 클락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름은 의료계에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비좁은 진료실 한편엔 태성의 성공을 집요하게 모아온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최근 기사엔 태성이 설립한 재단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개설했다는 소식과 인도주의 공로상을 수상한 모습이 실려 있었다. 한편 55세의 섬이라는 이제 동네 치과의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명품 옷은 할인점에서 산 저렴한 옷으로 바뀌었고 완벽했던 손톱은 이제 치이 벗겨진 채 직접 관리 중이었다. 마을의 다른 부인들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속삭였고 그들의 배신 이야기는 이 외진 시골 마을까지 따라와 있었다. 오늘 신문 봤어? 그날 저녁 허름한 방 2개짜리 월세 아파트에서 미란이 말했다. 태성이랑 하늘이 또 무료 클리닉 열었대. 그리고 첫 아이가 생겼다더라. 형민의 손이 술잔을 따르다 미세하게 떨렸다. 그만해, 미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못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최근 자선갈라 사진들이 떠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한태성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임신한 모습을 드러낸 박하늘과 함께 있었다. 기사에는 그들의 활동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세계의 무료 클리닉, 저소득층 의대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그리고 소아암 연구재단. 이 모든 것은 한영민의 사기 사건에서 회수된 합의금 일부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한준서는 결국 야간 수업을 들으며 지역 전문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약국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년 전 한 번 더 태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태성과 하늘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 이메일을 보냈지만 메일은 반송됐다. 태성의 변호사들은 엄격한 접촉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도연의 보안회사는 이제 태성의 모든 자선 재단을 관리하며 형민, 미란, 준서 중 누가 접근을 시도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산드라 결혼식 청첩장 기억나? 섬이라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예전 절친이었던 산드라가 보낸 청첩장은 열지도 않은 채 반송됐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사교계는 이제 네브래스카에서 만난 몇몇 다른 몰락한 사람들로 줄어들었다. 한편 형민의 전철인단은 이혼 후 번창했다. 합의금으로 성공적인 웰니스 센터를 열었고 SNS에는 유럽 여행 사진과 자신을 다정히 바라보는 새 남편의 모습이 자주 올라왔다. 그녀는 심지어 태성과 하늘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았다. 병원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 회장은 태성의 증거로 재정비리 전모가 드러난 후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다. 그는 가끔 지역 소규모 병원 학회에서 형민을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명찰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름을 달고 있었다. 한편 오랜 동료였던 전사라는 이제 태성의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해 있었다. 그녀는 특히 형민이나 미란에게서 오는 연락에 접촉 금지 방침에 따라 답변 불가라는 형식적 회신을 보내며 은근한 만족을 느꼈다. 우리가 그 특허권 욕심부리지 말았어야 했어. 미란은 노트북을 덮으며 한숨 쉬었다.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변호사에게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아직도 갚고 있는 또 다른 거액의 벌금으로 끝났다. 형민의 의사면허는 여전히 제한 상태였고 매년 재검토를 받아야 하며 시술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됐다. 그가 일하는 작은 시골 의원은 인력이 절실히 부족해 그를 받아주고 있었지만 동료들은 최소한의 직업적 거리만 유지하며 복도마다 그의 과거에 대한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한편 한태성과 박하늘의 삶은 형민과 미란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전형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개인 병원은 이제 세 곳으로 확장되어 각각 외과, 외상, 재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었고 형민의 사기로 치료가 지연됐던 암 환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은 의료 위기에 처한 가족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최도연은 여전히 철저한 직업적 습관으로 형민, 미란, 준서의 근황을 보고서로 정리해왔는데 그 안의 내용은 처참했다. 한준서는 작은 원룸을 감당하기 위해 이중 근무를 뛰고 있었고 한때 꿈꿨던 의대 진학은 이제 영영 물 건너갔다. 데이트도 해보려 했지만 예비 배우자 측에서 신원 조회를 하면 그의 과거가 드러나 관계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버리곤 했다. 섬이라는 해마다 초조함이 더 깊어졌다. 염색으로는 더 이상 새치 머리를 다 감출 수 없었고 화장으로도 입가에 쓴맛 어린 주름을 가릴 수 없었다. 지역 사교계 부인들은 그녀를 모임에서 철저히 배제했고 그녀의 과거는 그들의 평판의 짐이 될 뿐이었다. 결정적인 모욕은 형민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이었다. 그녀는 유산을 한태성의 재단이 운영하는 의학 장학금 기금에 남겼고 공개된 편지에는 아들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태성의 손으로 그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해 봄, 태성과 하늘은 딸을 얻었다. 이름은 그레이스 인테그리티 클락. 의학 저널에 실린 출생 기사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소아과 병동 개설 소식도 함께 실렸다. 형민은 점심시간 허름한 셔츠에 커피를 쏟을 만큼 손을 떨며 그 기사를 읽었다. 선택한 길의 차이는 이제 더 이상 선명할 수 없었다. 태성은 정직과 헌신으로 성공을 쌓았고 형민과 미라는 배신으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대가를 맞았다. 매일같이 거절당하는 신용카드, 답장 없는 초대장, 닫힌 직업의 문들,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현실이었다. 태성의 책상 위에는 최도연이 준비한 최신 보안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굳이 읽지 않았다. 더는 그들의 몰락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앞으로 확장 중인 병원, 성장하는 재단, 그리고 거짓이 아닌 신뢰로 세운 새로운 가족에게 향해 있었다. 배신의 대가는 높았다. 하지만 오직 배신을 선택한 자들에게만 태성의 새로운 삶은 정직의 힘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고 형민과 미라는 병원 복도와 고급 클럽 라운지에서 그런 선택의 대가는 평생 간다는 교훈처럼 속삭여지는 경고가 되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형벌은 돈이나 지위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태성이 훨씬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오직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것. 결국 이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태성은 배신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정직과 신념으로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그는 증명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 아니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뢰가 진짜 가족임을. 형민과 미란, 준서는 결국 자기 선택의 대가를 치렀고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후회만 남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은 평생을 바꾼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